네, 우리 참, 우리 게스트분들에 따라 또 팬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건영 부부장도 참 팬이 많은 분 중에 한 분이고, 그렇죠, 네. 예, 박병창 부장님, 우리 이다솔 프로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최고의 팬은 정프로님 팬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제 팬들은 이제 충성심이 없고, 의리가 없고. 예,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퍼져는 있는데, 충성심이 좀 없는데, 아마 우리 오늘 나오시는 이분의 팬분들은 굉장히 또 충성심이 거의 김탁 이사급입니다. 찐 팬들이 많죠. 찐 팬들이 네. 많습니다. 자, 소개해드리죠. 우리 최상욱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찐팬 많은 최상욱이라고 합니다. 물론 안티는 더 많습니다. 안티 네. 장난 아닙니다. 알고 근데 계시죠? 안티 진짜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서로 지분이 다 있죠. 안티 담당이신가요? 네, 우리 근데 찐팬에 더 지분이 많으셔가지고 네. 3프로는 저를 키워준 채널이니까 지금 감사하게 매일 나오고 네. 안티 팬들 따로 모아서 저희가 물적 분할합니다. 물적 분할합니까? 네. 물적 분할하겠습니다. 직상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최상욱 작가님, 오늘은 어떤 얘기를 이제 물론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해주실 텐데 네. 특히 새 정부 들어서의 어떤 정책에 따른 부동산 전망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시장의 움직임을 또 짚어주실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네.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주실까요? 일단 오늘은 그 윤석열 새 정부와 또 국토부 장관도 원희룡 장관이 다 선임이 됐고 그리고 부동산 대책들이 순차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펼쳐질 큰 그림에 대한 그런 얼개와 그런 네.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5년 동안 펼쳐질 그림. 네, 새 정부가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이전 정부와 다르게 달리. 갖고 가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차이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림이 벌써 나왔습니까 다? 네, 그림은 벌써 나왔죠. 그림은 그래요? 대통령 공약과 네.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가지고 음. 얼개는 벌써 다 나왔고요. 다만 일부 정책이나 이런 걸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네.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이런 건들이 있어가지고 그 넘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을 것 같긴 하나 그 순탄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그런 정책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지 조금 가이드라인이 되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그냥 선거 전후로 해서 그냥 들었던 내용은 250만 호였나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양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그렇죠. 것 같고. 재건축 좀 풀어주겠다. 그렇죠. 규제 좀 풀어준다. 이런 네. 게 이제 그냥 네.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네, 공급부터 말씀하신 부분이 네네. 공급부터인데요. 공급에서 일단 호수는 250만 호이고요. 다만 공급에서도 가장 중요한 워딩이 있었거든요. 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워딩을 했고요. 그 수요가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구도심이라는 겁니다. 구도심.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서울 구도심, 각 광역시의 구도심들의 주택 공급을 해야지 되지. 점점 3기 신도시나 3.5기 신도시나 이렇게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구도심의 정비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속도를 내는 게 좋겠다. 이게 공급의 주된 골자입니다.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공급하겠다는 의도인 거죠. 맞죠. 위치는 그러니까 구도심이고 방식은 민간 중심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왜냐면 더 멀리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워낙 이제 오래된 도심들도 있고. 맞죠. 근데 그게 되나요, 네네. 그게? 그래서 네. 그 구도심의 그 재정비라는 게 주택 재건축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그리고 리모델링 이렇게 크게 세 꼭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얘기는 그 다솔님이 얘기하셨지만 바로 재건축 규제 완화 얘기들이 쭈르르 그다음 정책으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재건축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온 그 배경은 공급에 대한 철학이 구도심에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건축 규제 완화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그 종전 정부와는 다르게 이번 새 정부에서는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그런 사업 방식이거든요. 근데 막상 저희는 리모델링이 그렇게 와닿진 않잖아요. 리모델링 사업을 그렇게 많이 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실제 리모델링은 수도권 각 수십 개 넘는 지역에서 제 책에는 데이터가 있는데 거의 100개가 넘는 지역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현재? 네네네. 그래요? 그렇죠. 장난 아닙니다. 그냥 네. 대부분의 단지 90년대 건설된 단지들 짚어보면은 전부 추진위원회가 있거나 조합 설립 인가를 했거나 다 이런 레벨이어가지고 리모델링은 엄청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전국 기준인 거죠? 말씀해 네, 주신 전국인데 서울 경기에 특히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 그래요? 네네. 그렇죠. 리모델링이 사업성이 나오려면 아무래도 수도권 쪽일 확률이 높죠.
그거는 주택 가격적인 측면 때문에 그 다솔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 리모델링이 좀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거는 구청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데 리모델링은 소유주들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자 이렇게 하면은 바텀업 방식으로 구역 지정 없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200%가 넘는 용적률을 갖고 있는 90년대 건설된 30년 정도 되는 노후 아파트들이 네. 우리가 재건축을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구청에서 정비구역 지정할 그쵸. 리는 없고요. 절차가 너무 네, 복잡하고. 그러니까 먼저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내가 하는 건데 그 지정하려면 하세월이고 그런 때 노후 주택 노후도는 굉장히 높고 뭐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편하니까 바텀업으로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정확한 통계가 있을 수가 없는데요. 네. 다만 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뭐 여러 가지 구조 검토라든가 또 막 사업성 검토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통계를 낸 기관이 있어서 제가 그 통계낸 기관의 자료를 인용해 가지고 제 이번 책에도 좀 담긴 했는데 네. 어쨌든 리모델링도 거의 100여 군데가 넘는 그런 단지들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굉장히 활발하네요 지금. 실제로는 서울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진짜 뭐 서초동 강남이든 가보면은 다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모델링은 호수가 늘어나는 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거의 없지만 늘어나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위로 더 올리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고 네. 옆으로는 당연히 늘리니까 수평 증축을 하는 리모델링이고 또 아파트 단지마다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새로운 동을 건설할 수가 있어요. 리모델링인데. 네, 그게 별동 방식이어서 수직, 수평, 별동 이 세 가지를 짬뽕해 가지고 합니다. 수직 플러스 뭐 수평, 수평 플러스 별동 뭐 이런 네. 식으로 짬뽕해서 하고요. 어쨌든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새 정부에서도 이게 좀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좀 건축법에서 떼서 이거를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거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거든요. 요건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그러니까 재건축은 안전 진단도 있어서 그 충분한 노후도가 확보돼야지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90년대 건설된 아파트들이 다 겉은 헐었지만 그 속의 철골 구조물은 굉장히 견고해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시험하면은 다 B급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새 아파트를 헐 순 없어서 자연스럽게 주거 편의성은 떨어지니까 리모델링 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지금까지 뭐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를 보면은 구도심에 주택 공급하는 방식은 주로 재건축과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윤석열 새 정부 이후에 구도심의 주택 공급 방식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건축과 있습니다.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면 사람들이 많이 바라는 게 지상 주차장을 이제 지하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아파트들 서 있는데 거기서 지하 땅굴 파갖고 네. 주차장 만드는 게 괜찮습니까? 괜찮죠. 괜찮아요? 네, 괜찮고요. 저희가 광주 화정동에 아파트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있어서 네, 그걸 네. 현대산업개발에서 그거를 철거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철거하겠습니까? 30몇 층짜리 아파트를 공학적으로 다 된다는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네네. 저는 걱정되는 짓는 것도 거꾸로 내려가서 짓는 것도 네. 구조체가 다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더 파고 짓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요? 네네네. 뭐 그럼 됐죠 뭐. 그렇게들 이제 짓는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꼬리를 내리시는데. 네, 바로 꼬리를 내려가지고 약간 공학적인 부분으로 가니까. 이런 거에 좀 약하시. 아니 이 새로 이제 막 지을 때는 네. 뭐 그런 거 다 이제 해서 짓겠죠. 근데 기존에 지어놓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그 뿌리가 아주 깊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네. 거기다가 옆에 또 바로 막 굴착해갖고 그거를 네. 그러니까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네. 그 기초 보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부 구조체의 무게를 결국 하부 구조체가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다 설계를 해가지고 그 수직하중 다 계산한 다음에 보강을 뭐 통해 가지고 하겠죠, 뭐. 네네네 진행을 합니다. 다만 공사가 쉽지 않아서 예. 공사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구도심 주택 공급을 구도심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택 공급도 구도심 중심으로 또 민간 중심으로 네. 이게 새 정부의 큰 컨셉인 것 같고 이렇게 추진한 이유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신도시 중심으로 공공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했기 때문에 조금 그 대척점에 선 그런 형태의 정책을 쓰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도시와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을 했더니 구도심의 주택 공급이 너무 감소해서 너무 감소한 부분 때문에 이런 게 오히려 더 구도심 주택 가격 강세로 이어졌다. 그래서 구도심의 주택 공급을 하게 되면은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쪽 관련해서 힘을 쏟는 게 한국시죠. 그러니까 공급만 하더라도 네. 이렇게 종전 정부와는 그 컨셉이 180도 다르다는 게 새 정부의 큰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른바 사람들이 가고 싶은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 그러니까 거의 리모델링도 신축처럼 느낌이 네, 올 테니까. 리모델링도 완전히 새 집이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공급이 좀 늘어나면 조금 뭐 가격으로는 안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겠네요. 만약 그게 많이 생긴다면. 그게 그러니까 장기적인 효과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든다. 네, 단기적으로는 리모델링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재개발 사업이든 하면 주택이 멸실이 되고 그렇죠. 또 이주 수요가 나오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좀 불안해질 우려가 있고 네. 등등 이런 게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지금 대구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결국 입주 물량이 계속해서 몇 년간 늘어나게 된다면은 뭐 안정화되지 않겠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 컨셉으로 계속해서 주택 공급 정책은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공급이라는 한 꼭지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그렇네요. 네, 새 정부랑 되게 네. 그 이전 정부가 코드가 다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네. 수 있을 다음 것 같습니다. 키워드도 한번 들어볼까요? 진행이 되게 매끄러우시군요. 그런가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저도. 주니까. 뭐 어디 물 흘린 줄 알았어요. 저희가 다음 키워드가 있다고 약속하지 않았는데 다음 키워드 얘기하셔가지고 새 정부가 생각하는 그 두 번째 키워드는 네.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인데요. 주택임대사업자. 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제도는 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언제 좀 본격적으로 재정비가 됐냐면은 박근혜 정부 때 2015년 1월 달에 네.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임대 관련 법을 공공 민간으로 딱 합치면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거를 이제 신규로 제정을 하고 네. 그리고 민특법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그런 혜택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택임대사업자를 만든 큰 컨셉은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이 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 다주택자들이 너무 임대업 등록을 안 해서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2년 단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간 임대차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랑 또 임차 주택에 대한 퀄리티 관리가 또 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너무 개인으로 파편화돼 있기 때문에 이게 산업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법으로 뭐 기업형 임대주택이랑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등장을 했는데 그거를 주임사 제도가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는 그냥 그대로 승계가 되다가 2018년도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종국에는 2020년 710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를 했는데요. 네. 새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부활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에 따른 기대 효과도 그러니까 그에 따른 영향도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새 정부가 계획하는 거는 전용 매주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등록하면은 종합부동산세는 비합산해주고 양도소득세는 엄청난 감면을 주고 또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세도 큰 폭의 감면을 준다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한 세제 혜택을 준다는 부분이어가지고 주임사를 부활시키게 되면은 소형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가 올라올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있었던 2015, 16, 17, 18년도를 보면은 소형 평형 중심으로 가격 강세가 굉장히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새 정부도 주임사를 부활시키면 다시 소형 주택으로 가격 강세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거가 새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똘똘한 한 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똘똘한 한 채. 네, 지금 똘똘한 한 채 분위기인데 이게 다 다주택자 핍박하고 주택임대사업자들 없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간 거고 그리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그런 반대급부를 임차로 상승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차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새 정부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2020년, 21년에 임차료가 굉장히 올라간 거는 임대차 3법도 있는데 임대차 3법 플러스 다주택자를 통한 임차주택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중에서 착한 임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소형 주택을 임대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케어를 해주자 이런 생각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부활할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죠. 네. 주임사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실 이렇게 문제로 지적됐던 배경이 이게 시장에 매물을 잠가 버리니까
작은 수요로도 가격을 올린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거에 그게- 대한 좀 보완 정책들은 좀 고민되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 부분이 되게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주임사 대상 주택들의 가격 강세를 이끌었던 원인이기는 해요. 네. 소위 주식으로 치면 플로트가 그렇죠. 플로팅된 유동 유동 주식이 물량이 너무 줄어들면서. 줄어버려 가지고 그런 부분이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세제적으로도 주임사 등록과 미주택에 대한 차이가 너무 커지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미등록한 사람과 네. 주임사 등록한 사람에 대한 세제 차이를 너무 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임사로 쏠릴 수밖에 없었고, 쏠리면 최소 4년 또는 8년 등록이니까 그렇죠. 그냥 2년마다 어쨌든 임대차 거래하면서 매도 물량으로 나왔던 것들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되면서 수요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국면에서 가격 강세로 치솟았었던 것 같고요.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큰 골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전 정부와 굉장히 차이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취지는 임대차의 원활한 공급이었는데 네, 문제는 매매 가격의 상승으로 문제가 됐었고 네, 어쨌든 다시 부활시킨다는 얘기는 임대차 공급의 원활한 공급 쪽에 포인트를 둔다는 네. 임차 의미겠네요. 시장에 좀 더 포인트를 둔다는 게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흐르는 그런 기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원래 공약상으로는 임대차 3법도 전면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등등 뭐 다른 내용들을 발표했지만 매매 시장에 대한 관심보다는 뭔가 임대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컸다는 게 예상 밖의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뉴스테이 정책에서도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박근혜 정부 때 도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관련해서 활동하셨던 관료들, 국토부 1차관이신 그런 관료들 분들이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다시 거의 그대로 중용이 되시거나 정책들이 거의 그대로 재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그 뿌리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그 승계된다는 거를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면 뭐 전체 주택값이라는 거에 뭐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아파트값 조금 더 위쪽으로 방향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래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습니까? 새 정부 공약대로 된다면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은 시장의 색깔을 규정을 할 건데요. 네. 그래서 시장 가격의 뭐 강세나 약세보다는 그냥 색깔이 어떤지를 규정할 것 같고요. 현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의 시장의 색깔은 똘똘한 채였고요. 똘똘한지. 네, 똘똘한 채였고 지금 다들 느끼시죠? 그래서 새 정부가 주택 부동산 정책을 쓰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냥 소형 다주택 주택임대 사업자 정책 중심으로 시장이 180도 바뀌게 돼요. 그러면 소형 평형들이 더 높은 가치를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 굉장히 강세가. 그러면 지금의 모습과 굉장히 다르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뭐 진짜 그렇게 돼?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책이 그렇게 된들 시장이 그렇게 바뀌겠어 이렇게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라보실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거꾸로 저희가 생각해 보면 2017년도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더라도. 그때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좀 투기적 수요에 대한 규제 강화, 주임사 혜택 축소, 그리고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또 세법상의 다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 등등의 정책의 결과물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5년간 꾸준하게 새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을 추진했을 때 5년 후에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시장 트렌드가 예를 들어서 뭐 15억 있다고 하면은 15억짜리 집 한 채에서 지금 정부의 정책은 3억짜리 5채가 난 분위기라는 맞아요. 말씀인가요? 네. 그리고 구도심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 거에 그 첫 번째 지역은 구도심인데 두 번째 지역은 정말 많이 화두가 되었던 일기 신도시 지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지역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라든가 이거를 이미 발의를 했는데 노후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노후 신도시 전체를 관리할 생각이고 이런 정비 사업을 굉장히 속도내서 진행할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난 5년이랑 앞으로 달라질 그런
큰 흐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3기 신도시에 대한 계획들이 이전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발표됐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원님이 보실 때 이 3기 신도시는 원래 일정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뭐 좀 변경이 있을 것 같다고 보세요? 3기 신도시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새 정부 대통령 공약이나 110대 과제도 3기 신도시는 그대로 있고요. 심지어 250만 호에서 원희룡 장관 얘기는 플러스 알파라고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공급에서는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다만 3기 신도시의 그 성격이 문재인 새 정부에서는 공공신도시이긴 하지만 굉장히 자족도시 베이스로 컨셉을 잡아가고 있다면은 새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를 1기 신도시나 구도심의 재정비를 위한 그런 버퍼 공간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나 그 구시가지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주 수요가 대거 발생하게 되니까 공사 기간 동안 잠깐 어디 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3기 신도시의 일부 구간을 상당히 할애해가지고 거기를 버퍼 존으로 둬서 멀지 않은 곳으로. 네, 그래서 사실은 현재의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은 왜 그냥 일반 시장에 푸냐면은 규모가 적기 때문이거든요. 네, 현재 연간 정비 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이 아무리 많아도 1년에 뭐 10만 호, 12만 호 이런 레벨인데 이게 우리나라 주택 공급 그 추이 곡선을 보면은 이게 몇 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시장에 풀었다가는 정말 난리가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수용할 그런 버퍼 주택으로 3기 신도시를 활용할 생각이라는 게 3기 신도시에 대한 그런 인식이 조금 내려갔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자족 기능이 좀 약해지고 어쨌든 250만 계획 안에는 3기 신도시 물량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포함돼 있고요. 250만에서 뭐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가 142만이니까 가장 많긴 한데 정책에서 142만입니까 그게? 네, 3기 신도시 포함한 그건데 제일 많은 거죠. 근데 그렇네요. 순서는 맨 밑에 깔아가지고 그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야 이런 물량은 최대인데 네, 공은 그렇게 좀 덜 발표를 들인다 이렇게 보면 네, 그렇게 되나요? 발표를 했고 그리고 본인들 얘기는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하는 거를 또 민간 중심인 거를 더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 공급의 주인을 구도심과 민간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3기 신도시를 잠깐 뒤로 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지금 이번 정부의 색깔을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럼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3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 어떤 버퍼 역할을 한다고 하면 1기 신도시가 실제 다시 지어지는 시기는 3기 신도시 입주 이후라고 봐야 합리적일까요? 네,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구역 지정을 하고 조합 사업을 돌리고 그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갔을 때 속도하고 현재 3기 신도시의 택지 조성하고 신규 주택 공급하는 거를 보면 3기 신도시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준공되고 나면서 자연스럽게 1기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가 1기 리모델링, 재정비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퍼 주택으로 충분히 쓸만한 그런 상황이 된 후에 1기 재건축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기가 어느 정도 좀 입주가 진행되기 전에는 1기를 막 속도를 막 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뭐 어느 정부가 하더라도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연도도 너무 비슷하고 저도 얼마 전에 그 삼보 신도시를 갔다 왔는데 아파트 건설이 93년, 94년 2년 만에 다 됐더라고요. 2,500세대 아파트가. 그러니까 그때 뭐 모래가 모자랐다고 하는 그 시기죠. 예, 아시겠지만 미국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린 게 그 초고층 올린 게 진짜 몇 달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진짜 많이 지었는데 네. 그렇게 2년 만에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거대한 신도시를 조성을 했으니까 그 준공 연도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 마을 전체가. 네. 그러면은 결국 그 안에서도 순서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거를 고려하다 보면은 동시에 좀 최대한 많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 번에.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권역으로 딱 묶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딱딱 묶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확실한 이주 대책이 있어야만이 그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걸리겠네요, 시간이. 걸리죠. 네. 하시면? 걸리지만 이런 네. 거예요. 뭐냐면은 네. 저희가 지금 생각하니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지만은 5년 후가 되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시기를 특정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영역인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저희가 성장주 투자할 때도 비슷한데 성장주가 5년 있다가 생각하면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으니까 성장주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뭐 2년 3분기 후에 실적이 지금보다 몇 %, 올라갈 그렇죠, 거라고 그렇죠. 예. 이제 지정하지 않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어쨌든 같습니다. 방향성 측면에서는 기존보다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좀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일단 가는 건 확실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번에 그 책을 쓰면서도 진짜 리모델링 책을 쓸까 고민할 정도로 네. 많은 분들이 리모델링 사업이 갖고 있는 포텐셜을 조금 저평가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네. 서울이 리모델링 사업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었어서 리모델링 뭐 본 적도 없고 이게 진짜 임팩 있어 단점만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되는 거냐, 실제로 이게 진짜. 실제로 바텀업으로는 리모델링 사업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건축보다 더 빠르게 될 수밖에 없고 네. 이 부분이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 씬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은 항상 신축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서 지어지는 지역이 해당 시대의 주인공이었는데 그 지역이 어디라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신축 주거지가 될 만한 지역이 지금 바라봤을 때 투자 포인트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업 방식이나 그러니까 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기 신도시다, 뭐 구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방식 측면에서 가장 빨리 신축 아파트를 대거 쏟아낼 수 있는 사업 방식은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네. 리모델링을 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전국 리모델링 리스트를 다 적어놨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책에다 적어 놓으셨다는 거죠? 네, 그거 하면서 카트라고 그 카트라는 리모델링 구조 연구 기관이랑 이제 컬라보를 해가지고 적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모델링 말고는 또 어떤 키워드로 좀 저희가 수업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저희가 첫 번째로 공급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것도 해주셨고. 방식의 얘기했고 변화. 그리고 제가 주택임대 사업자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주택임대 사업자 얘기를 했는데 그 주택임대 사업자와 함께 새 정부가 임차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의 부제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이란 이 책 제목을 제가 16년에 첫 번째로 썼던 부동산 책 이거 내고 3프로 TV 팟캐스트도 좀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2016년에 처음 쓴 책 제목이 16년에 이거예요? 처음 내고 이거를 이제 이진우 앵커한테 걸려가지고 여기저기 불려다니기 걸려가지고. 시작하다가 네. 작가로 데뷔하기 위한 네, 작가로 제목이네요. 데뷔한 네. 책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뉴스테이라는 이름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라는 새로운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내용을 담았었거든요. 근데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임대사업은 다 개인 다주택자 중심인데 그게 네. 아니고 기업이 한다, 민간 기업이. 그래서 이 내용을 다루다가 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도 이전 정부에서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는데요. 새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를 다시 부활할 계획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시사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 이거를 지금 별다른 호칭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뉴스테이 2기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뉴스테이라고 불러서 이게 다른 키워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요새 뭐 이렇게 논쟁이 되는 부분을 보니까 어쨌든 이번 정부가 이전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은 확실히 결을 달리하려던 의지는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그 대통령령으로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실제 이제 법제화돼 가지고 법이 통과돼 바뀌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네. 지금 다수당이 이제 야당이다 보니까 실제 의지로 보이는 것 중에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 네. 뭐 지금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트렌드 중에서 좀 법제 변경이 필요한 제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나요? 사실상 거의 모든 제도가 법으로 서포트가 돼야 되는 제도거든요. 네. 아까 일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그렇죠. 리모델링을 건축법에서 분리하는 거, 그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나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고요. 그리고 세법 얘기를 안 드렸지만 취득세든 보유세든 종합부동산세든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필연적인 부분이고요. 네. 결국에는 그 다 국회라는 컨센서스를 통과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특정 정당이나 정파성만 가지고 진행되진 않는다고 생각을 전 하고 있고 뭐냐면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구도심 재정비에 대한 요구를 뭐 특정 정당은 하고 특정 정당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필요하니까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컨센서스를 얻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국회가 지금 우리 예를 들면 여소야 되니까 뭐 우리의 컨셉은 이건데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는 절대 생각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책의 그 지향점을 향해 가지고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얼마만큼 저희한테 설득하냐 약간 이런 이슈일 뿐이어 가지고 그래서 뭐 법이니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현실적인 레벨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런데 가려는 모습은 저 모습인데 가기 위해선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 넘어야 될 산이 있어서 어려우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는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앞만 보고 추진할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새 정부에 등용되신 분들 중에서 좀 관료분들이 다시 좀 많아져서 네. 그런 맥락에서 관료들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라든가 네.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라든가 그러니까 3기 신도시도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작품이니까 새 정부에서는 폐지하냐 이런 말도 있었지만 그게 필요하니까 짓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마 책을 쓰신 게 그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 이건데 네. 사야 할 집은 어디고 팔아야 할 집은 어디예요? 그 좋은 질문입니다. 사야 할 집은 미래의 신축이고요. 네? 미래의 신축. 미래 신축. 네, 네. 재건축 리모델링이네요. 특히 리모델링인 거죠. 사야 예, 할 왜냐하면 집은 재건축보다는 5년 후를 봤을 때 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한참 진행 중일 과정이 높은데 리모델링은 그때 끝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야 할 집은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그런 주택들이 가장 사업 방식으로는 사야 할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팔아야 할 집은 팔아야 할 집이요? 미래의 구축이죠. 미래의 구축. 네. 아. 미래의 신축을 사야 되고 미래의 구축을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구축이 근데 재개발 아니 재건축 될 현재의 신축이 미래의 구축이겠죠. 지금의 신축. 예. 아, 네. 그 친구들.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 모두 발언을 하면서 이 발언을 하면서 이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네. 부동산의 그런 가격 트렌드를 지난 몇십 년 쭉 보면은 2010년대 또 2020년대 다 마찬가지인데 네. 그냥 신축 주거지가 대규모로 건설되면은 사람들 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지역이 시장의 중심이 되거든요. 돈과 사람이 모이고. 네, 저희가 마포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동작구도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아현 뉴타운, 북아현 뉴타운, 흑성 그쵸, 뉴타운, 그쵸. 신길 뉴타운, 기름, 미아, 이문, 휘경, 장위 등등 각종 뉴타운 뭐 가재울부터 시작해서 이런 각종 뉴타운이 있던 지역은 주거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저평가했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신축 주거지가 대거 건설이 되면서 주거 트렌드를 선도하면서 이제 분양가 대비해서 막 3배씩 올라가고 이런 그렇죠. 흐름이 나왔던 거고요. 2000년대 초반에 버블 세븐 지역을 뭐 정프로님이나 다솔님 다 기억하시겠지만 뭐 용인이나 이런 2000년 초반의 버블 세븐 지역들은 네. 그 시점에 제일 신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들이 아. 뭐 평촌이나 분당이나 네네네네. 뭐 천당 위에 분당이 있다 이런 얘기 할 때 그때 분당 신도시 지어진 지 10년 이내에 다 신축이었고 IMF 끝나고 나서 가장 신축 주거 지역이 이들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에도 자연스럽게 신축 주거지 그러니까 집단 신축 주거 지역에 대한 선호도는 이거는 그냥 바뀔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사야 할 집은 미래의 신축 주거지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중에서 또 좀 속도가 빠를 수 있는 리모델링이 좀 유리할 것이다. 맞아요. 사업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역으로 하면은 너무 넓어지니까 네. 가장 빠른 대규모로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좀더 사업 방식은 빨리 신축이 리모델링이다. 될수 있는 네, 리모델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근데 그 사업에 관심이- 리모델링이 네. 대충 뭐 한 10년 된 건 안 할 거고 한 30년은 그래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30년 된 애를 리모델링 하면 그로부터 뭐 몇 년을 더 가겠어요. 아닌가? 리모델링 한번 하면은 요즘 다 장수명 주택이어가지고 거의 수십 년 간다고 아 생각해요. 그래요? 네, 아, 50년 리모델링 이상. 한 걸 다시 해도. 네, 리모델링 해도 말이 그 구조체만 남기고 골조만 빼고 다 마감을 새로 짓는 좀 거잖아요. 하는 거지. 그 구조 완전성 검토 부분에서 그 보강이 다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골조부도 그러니까 저희 인간으로 비유하면은 저희가 뭐 뼈가 부러지면 새로 이렇게 뭘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강을 하면 더 단단해지는 거 아시죠? 네, 실제로 그렇게 더 단단해진다고 그래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 그렇습니까? 하긴 뭐 어설프게는 안 하겠지 뭐. 예. 예전에 그 위원님께서 청약제도 좀 문제 많다. 네. 좀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정권에서 이제 청약 관련 제도들도 좀 손을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나요? 네, 청약제도 개편도 그 공약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 생각이랑 너무 똑같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좀 잘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바뀌나요? 청약제도가 그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순위순차제 방식이라 해서 네. 통장 예치 금액이 많거나 횟수가 많으면 당첨이 되고 네. 민영주택이 저희가 관건인데 민영주택은 가점제 추첨제가 퍼센티지로 배분이 돼 있거든요. 근데 2017년 파리부동산 대책 발표하면서 가점제를 투기과열 지역에서 공급하는 34평 이하 아파트의 민영주택은 가점 100으로 하자. 그렇죠.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가점제 역사상 처음으로 100%가 등장을 한 거예요. 100%는 없었는데. 네, 100%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가점 100%가 돼버리니까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소위 40점 이하는 뭐 명함도 못 내밀고 그렇죠. 네. 그냥 64점 이상이어야만 그렇죠. 가점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말이 64점이지 64점 되려면 뭐 거의 4인 가구 쪽 만점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무주택 기간이 거의 30년에 이뤄야 되는데 그러면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게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040 세대들이 청약에서 도태되기 시작한 게 2018년도부터고 그들이 청약에서 점점 도태되기 시작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기존 주택으로 매수하는 것밖에 없었고 이게 2019년부터 나타났던 그 큰 흐름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주택이 이게 웃긴 게 그러면은 그 3040들한테 추첨제를 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웃긴 게 추첨제 대형평만 추첨제가 있단 말이에요. 분양가가 그러니까, 높죠 또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한 명 저 혼자 살고 있는데 네. 40평 가라는 거예요. 1인 가구한테. 네, 1인 가구한테 40평 가라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완전 넌센스여가지고 아니 추첨제는 소형 주택일수록 추첨제를 해야 되고 대형 주택일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다는 거기 때문에 가점제 비중이 더 많아야 되는데 한국은 어떻게 된 게 소형 주택일수록 가점제여가지고 5인 가족이 25평에 다 살거나 막 이런 거를 지향을 하고 1인 가구, 2인 가구는 대형평에 로또 청약이나 당첨되는 이런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약이 완전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소형 추첨제를 늘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실제 이번에 새 정부에서는 그 청약을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라는 규정을 신설해가지고 왜 무조건 집이 85 이하냐 그래서 60 이하 추첨 비중 80, 70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중대형 대책은 추첨제 비중을 다 가점제 비중을 80%로 갖고 가면서 바꿨군요. 네, 네. 컨셉 완전 바꿨죠. 네. 그래서 주택 공급이 사실 그 호수도 중요한데 뭐 250만 원, 200만 원, 220만 원 그 호수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수요자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요자한테 적합한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청약제도 바꾼 게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청약제도 개편은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상황인가요? 그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거를 바꿔야 되는데요. 네. 청약 그것도 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기 때문에 통과해야 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거의 여야가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좀더 해가지고 수월하게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청약제도로 304 어린 세대들한테 좀 추첨제 비중 높이고 이렇게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견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솔프로님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다솔님이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이런 책을 보시면 되는 그렇네요. 거예요. 그렇네요. 굳이 그렇게 이 바쁜 시간에. 네, 그렇게 바쁘시구나 지금.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우리 최상욱 작가님의 제 책과 함께 해보시면 아마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특히 이제 문석열 정부 시대에 5년의 큰 그림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을 짜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우리 최상욱 작가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요즘도 유튜브 잘 하고 계시죠? 네, 제 책 내용으로 그 리모델링 지역만 좀 짚어가지고 아파트 탐방을 가는 그런 탐방 나왔습니까 영상을 요즘에? 네, 현장 탐방 가가지고 막 그 영상 찍고 있어서 리모델링 직접 탐방. 찍다가 막 쫓겨나고 있습니다. 님 뭐 하세요? 막 이래가지고 좀 찍다가 쫓겨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 신도시나 아니면 구시가지 지역의 리모델링 아파트를 탐방 가서 네. 열심히 찍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이 그냥 가이드라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그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얼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알고 있다면은 가이던스가 있으면 실적 발표할 때 좀 관전 포인트가 존재하잖아요. 네, 이번 네. 컨센서스 얼마일 것 같다. 부동산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건설 애널리스트로 또 오래 경력이 있으셔갖고 아마 그렇죠. 그냥 뭐 부동산에서 뭐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 책과는 조금 아마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건설사도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최상욱 작가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